인류의 지식은 번역을 통해 번역 안에서 제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인데요. 이동하고 횡단하고 순환하고 변형되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문화를 점유하는 고유한 지성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번역이 어떻게 문학과 사상, 철학과 문학, 정치와 문화에 다소간 어긋나 있는 지평들을 넘나들며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정의에서 벗어나 지식과 문명의 횡단을 통해 개념과 사유의 창문을 열고 역사 속에서 지혜 순간들을 고안하는 주체였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는 사람들의 이동과 무역, 정복 활동, 대중매체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이 같은 현상을 흔히 우리는 문화 전파라고 부릅니다. 문화 전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자면 기원전 6세기 오늘날의 인도 동북부에서 발생한 불교는 이후 기원 후 10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태국과 인도네시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인도 유럽어족 가운데 인도, 이란 어파에 속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불교를 외래 문화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불교 경전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기원 후 3세기 이후 중국에 자리 잡기 시작한 불교는 토착화 또는 중국화를 위해 중국의 본토 사상인 노장 사상의 힘을 빌려야 했고 이를 흔히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경에 나오는 산스크리트어 수냐타는 만물에는 본질적 존재와 본성이 없다는 뜻인데 노장 사상의 무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파악하여 이를 공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노장 사상을 빌려온 번역이 중국인들이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7세기에 활동한 현장은 각종 불교 경전을 섭렵하면서 불교 종파에 따라 경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불경의 참된 의미를 구하고자 26살 때 불교의 본산인 천주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불경을 공부한 후 17년 후에 불경 657부를 가지고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번역한 불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은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일 것입니다. 현장은 산스크리트어 원전 불경의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에 현상일 수 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여 대승불교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전달했으며 불교에서는 현장 이후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중세의 서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앙리 메쇼닉은 유럽은 번역에서 그리고 번역 안에서 탄생하였으며 유럽은 오로지 번역에 기반하여 제 토대를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짓는 것일까요?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달한 헬레니즘 문명의 지적 유산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자 8세기경 바그다드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자, 아랍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번역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활동은 아바시드 통치 기간에 착수되었고 아바스 왕조 2대 칼리프 안만수르가 바그다드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알마문의 통치 기간에 정점을 달했다고 합니다. 안만수르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 지식을 퍼뜨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자들에게 번역을 독려했으며 거의 100여 년이나 진행된 대대적인 번역 사업을 펼친 결과 아랍어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어 그리고 중세 유럽의 라틴어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문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그다드에서 번역 운동을 통해 성취된 문화적 업적은 이후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헌들이 아랍어로 번역된 덕택에 9세기경 당대의 가장 앞선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에서는 12세기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르도바와 그라나다, 톨레도 등지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서적들을 라틴어로 옮기려는 번역 활동이 생겨났으며 그 중심은 톨레도였습니다. 중세 톨레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번역 활동은 다문화적 사회가 낳은 대표적인 문화 활동이었으며 톨레도는
중세 번역 문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탄생하던 유럽의 대학에 지적인 자양분을 제공하고 르네상스 학문의 한 발판을 형성하며 근대 유럽 탄생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당시 대학이 없었던 스페인에서 이 번역물들의 최종 도착지는 파리, 현재 소르본 대학이죠. 당시 파리 대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의 대학, 서유럽의 대학은 이처럼 번역을 통해 당도한 근대의 지식입니다. 자, 번역은 동서양 공이 독창적인 지혜 횡단을 주도하고 독창적인 지혜 공간을 창출하며 자국어의 활성화를 통해 문학을 고안합니다. 문화 자체의 변화와 말과 글의 일치를 도모한 것도 사실은 번역을 통해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의 수학과 의학, 천문학과 과학 등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중세 유럽 이후 본격적으로 번역의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르네상스였다라고 평가합니다. 1510년 이후 특히 프랑스와 1세 치하 아래 출판물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상당수는 번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1529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번역을 위한 규칙이 존재할 수 있다거나 법칙 같은 거죠. 번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저렇게 해야 한다든지 번역이 예술활동, 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프랑스어 사전이 1531년에 발간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어 라틴어 사전이 1539년에 발간되었으며 프랑스와 1세, 국왕 프랑스와 1세의 허락을 받고 번역에 종사했던 에티엔 돌레라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에티엔 돌레는 최초 번역 이론이라고 할 글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라고 할 글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훌륭하게 번역하는 방법이라는 글인데 이 글을 흔히 최초의 번역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번역을 통해 산문문학이 부흥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활자 인쇄가 보급되었고 번역서가 출간되어 대중들에게 속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나 라틴어를 해독할 수 있는 계급만이 독자였던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자, 프랑스와 1세는 라틴어로 된 문서들, 서류라든지 기타 문서들을 당시의 속어였던 프랑스어로 번역을 다 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언문일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커다란 범주에서 언어, 지식, 권력의 탈신성화는 번역으로 마주하게 될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드리겠습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한 동양의 국가들, 가령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번역을 통한 자국어 인식과 탈중심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1446년 훈민정음이 창조되어 한국어의 필사 가능성이 생겨났고요. 언해라는 일종의 번역 작업이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교, 불교 경전이나 중국의 고전시를 대상으로 조선조 중기까지 활발히 이루어진 언해는 구결이나 이찰식으로 한자가 주가 된 직역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그 의미를 우리말로 자세히 풀어놓은 의역의 형태를 띠기도 해 전자는 공문식 문서의 기초가 되고 후자는 일반 문체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어의 발달은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본은 12세기경부터 한자를 훈으로, 즉 한문으로 된 책에 훈점을 달아 일본식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후리가나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읽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자가 일본에 전해진 시기 전으로 베트남에도 한자가 전파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한문은 베트남의 공식 서면어였습니다. 문어체 말이었다는 거죠. 서면어였습니다. 한자로 베트남어를 오롯이 기록하기 어려워지자 11세기 무렵 한자를 이용한 차차 표기를 시작하였으니 이를 찌놈이라고 말합니다. 찌놈 번역의 특징은 번역의 대상이 산문이건 운문이건 687 운문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이 687 형식은 민요에 널리 쓰이던 것이었으며 구비문학의 형식을 기록문학에 활용해 원전의 수용이 좀 더 수월해졌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원작의 형태와 무관하게 번역의 형식이 687로 고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원문에 무언가 첨가하거나 혹은 누락되거나 혹은 원문을 요약하기도 하는 등 원문의 가감, 첨삭 등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과 번역을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은 번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은 서구 문명으로 대변되는 근대를 이해하고 또 포착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기록해보는 그런 수용을 하는 문명의 창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예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 해부학 서적이 수입되면서 일본에서 1774년 해체신서가 번역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 용어의 상당수는 이 일본의 최초 번역 서양 해부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시에 어떤 번듯한 사전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기에 번역은 대부분 개념을 연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낱말을 고안하는 고난한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학시대, 난각구에서 메이지 말기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인들이 한자를 조합해서 새로 신조어처럼 고안해낸 번역어 중에서는 현재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한 2만 단어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메이지는 번역에서 착수되어 미지를 향한 입구를 열어놓고 막을 내렸던 그렇게 번역의 시대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명을 한자라는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유산 속에 녹여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20세기 초 언문일시체를 처음으로 시도한 소설 뜬구름을 집필하면서 고뇌에 빠졌던 호타바테이 시메이는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대 지식인의 소회를 그리기에는 에도 화류계에서 쓰이는 매끄러운 문장이 근대의 정서와 사유를 표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뜬구름을 쓸 때 호타바테이 시메이는 일단 일본어에 따라 뇌리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어서 러시아어로 서술하며 하여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가라타니 고지는 이처럼 일본 근대문학이 호타바테이 시메이의 이러한 번역문체 이런 식의 어떤 근대 문장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변역기 중국의 경우를 잠깐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근대는 흔히 아편전쟁에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아편전쟁의 충격으로 1862년에는 베이징에 외국어 학습과 국제관계 전문가 배양을 위한 최초의 근대 학교인 동문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동문관의 주요 업무는 중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문관에서 펴낸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외교관 헨리 휘턴의 국제법 원리를 번역한 만국공법입니다. 권리, 민주, 자치와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어들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근본적인 중국의 변화를 위해 강유이와 양계초는 번역 대상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강유이는 번역 전담부서를 설치해 서양의 정치 방면 서적을 번역할 것을 건의했고 양계천은 다방면의 번역어를 자신의 저작에 두루 사용해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번역 자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근대를 향한 중국의 번역 과정에서 임서와 엄복의 공헌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번역은 현대 중국어보다 고문에 가까웠지만 사회적인 반향은 그 어떤 번역 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시는 14개국의 작가 100여 명의 작품 200여 편을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번역과 번안을 통한 서양 문화의 체험이 자리합니다. 19세기 이후 특히 개화기를 전후로 해서 번역을 통한 문학적 실험과 새로운 장르의 실험 등이 추동되기 시작했으며 근대 한국어 형성과 결부된 서기 체계의 변혁을 동반한 지난한 과정을 지나면서 문학과 사상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을 통한 서구 근대의 문학과 사상의 수용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근대 한국어의 정착에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는 최남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 유학, 와세다 대학 지리 역사학과로 떠났던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쇄기계를 들여와 19살의 나이에
조선 최초의 근대 인쇄소 신문관을 세우고 잡지 소년을 1908년에 발간합니다. 번역을 통해 최남선이 도모한 근대의 기획은 신문관과 같은 인쇄 매체라는 하부 구조에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문학의 선구적 도입, 예를 들어 톨스토이, 바이런, 해양 문학이죠. 테니슨, 엘리엇, 빅토르 휴고 등의 작품과 걸리버 여행기와 로빈스 크로스, 안델슨 동화와 이솝 우화 등 수많은 외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소개하였으며 언문일치의 문장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사 구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남선은 띄어쓰기의 정착, 구두점의 체계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전통 한자로 이루어진 개념어와 일상적인 한국어 단어들에다가 메이지 시대에 고안된 개념어를 혼종적, 즉 횡단하는 식으로, 그렇죠? 혼종적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어적 표현, 말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조사, 접속어로 이와 같은 낱말들을 서로 연결해 최남선은 근대 한국어의 서기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나갔습니다. 근대 산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번역은 기존의 한문맥과 서구의 문맥, 우리가 구문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착종한 언어 문화의 횡단과 그 실천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번역은 새로운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성, 그리고 신어 생성의 정착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근대 언어 개념, 이 세 가지가 지혜 횡단 속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필드, 즉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